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진혁 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7월 11일 초복 아닙니까? 맞습니다. 딩동댕 정답인데요. 삼복 중에서 바로 처음에 시작이죠. 초복인 날입니다. 여름의 시초 초복인데 요맘때가 되면은 달력을 보면서 보양식으로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럴 때 치킨을 먹거든요. 네. 네. 삼계탕 대신에. 그쵸? 네네네. 치킨을 더 맛있으니까. 근데 우리 진혁 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뭘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삼계탕이나 치킨을 한동안 많이 먹었었는데 네. 요즘엔 계란이 오히려 좀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너무 지치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계란을 좀 많이 챙겨 먹는 편입니다. 달걀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네. 먹어야 되는 음식 말고 진짜 먹는 음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이게 그 건강적으로도 계란이 네. 이제 그 완전 식품이라고 분류가 돼서 아. 이것을 좀 많이 먹어주면 오히려 너무 살찌거나 뭐 너무 몸이 부대끼는 것을 방지해주면서 네. 건강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여의보감 보양식처럼 건강하고 알찬 정보 오늘도 준비했는데요. 1시간 동안 함께하실 두 분의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여의보감은 박수현 원장님, 최효재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 이 초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박 원장님 오늘 복날인데 보시는 하셨나요? 오늘 비가 와서 네. 비 오는 복날은 좀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닭가슴살 먹었습니다. 아. 그래서 방송 끝나고 뭔가 네. 스페셜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끝나고 네. 저희가 사실 좀 회식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꼭 먹어야겠네요. 회식하면서 치킨도 좀 먹을 계획이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최효재 원장님은 이렇게 좀 초복, 중복, 말복일 때 어떤 네네. 보양식을 드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좀 잘 먹기 때문에 특별히 뭐 챙겨 먹지는 않습니다. 옛날 이제 조선 시대에는 잘 못 먹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날을 기념해서 이제 우리가 먹는 보양식들이 다 이제 고단백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좀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조상님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보양식들이 굉장히 좀 따뜻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사실은 몸이 굉장히 덥지만은 속이 굉장히 차질 수 있는 시절이거든요. 에어컨 바람도 많이 쐬고 그다음에 찬 것도 많이 마시고 네. 하다 보니까 속이 냉해지는데 그럴 때 이제 따뜻한 뭐 삼계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더울 때 차가운 것만 드시지 마시고 좀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보양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 지수를 올려줄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창 성장해야 할 이 성장기에 뭔가 내 아이의 성장이 더디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박 원장님, 이 성장 부진을 의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제 보통 사춘기 이전에 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5 내지 6cm 정도는 자랍니다. 네. 그런데 내 아이가 1년에 4cm 도 안 자란다. 그러면 조금 성장 부진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그럼 성장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글쎄요. 아무래도 잘 먹어야 잘 크지 않을까요? 저는 자는 거요. 잘 자는 거. 제가 성장 치료라고 얘기를 했죠. 네. 성장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기입니다. 역시 네. 잘 먹여야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모든 질병은 특별히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성장은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정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타이밍에 적절하게 성장 치료가 들어가는 게 아, 중요합니다. 타이밍. 네네네. 아, 그래서 네. 일단 성장이 약간 부진이 의심이 되면 일단 성장 검사를 하게 되는데 성장 검사는 이제 뭐 성장판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장 호르몬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골 연령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질환이 있는지 영양 상태는 어떠한지 그다음에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성장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이 치료에 성장 치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셔서 저희가 이제 먹는 거 얘기했는데 저는 원장님 말씀을 식이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기, 타이밍, 타이밍. 딱 치료를 할 수 있을 때 제때 치료가 들어가야 이 치료의 효과가 좋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사춘기 이전의 초등학생 기준으로 1년에 한 4cm 아래로 자란다고 하면은 이제 성장에 어떤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밖에도 어떤 경우에 우리 아이가 지금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1년에 4cm 미만 자라는 것도 그러하지만 내 아이가 같은 연령, 같은 성별의 그 아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줄을 세워요, 기준으로. 그런데 네. 25% 안으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그 평균보다 5cm 이상이 작은 아이들 네. 성장 부진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 검사 엑스레이를 통해서 골 연령이 실제 자기의 나이보다 2년 이상 적은 경우 그러니까 발육이 좀 네. 부진한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는 부모의 키가 작은 경우 유전적인 성향인데 보통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이 유전적인 영향이 한 23% 정도로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키가 작으면 아이가 작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성장 부진에 대해서 좀 미리 좀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양 결핍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는 뭐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아토피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도 약간 성장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내분비계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그 염색체 질환, 뭐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같은 이런 아이들도 성장이 좀 부진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좀 많죠. 성조숙증 아이들. 네, 네. 성조숙증 아이들이 클 때는 많이 큰 것 같은데 그 시기, 타이밍이 굉장히 클 수 있는 타이밍이 작아요. 다른 애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좀 성장 부진을 미리 좀 예견을 하고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이거는 약간 결은 다른데 내 아이가 운동선수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성장 부진은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성장 치료를 좀 집중적으로 조금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조건들에 좀 해당이 된다면은 그래도 성장 치료를 해볼 만한 고려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 성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장을 얘기할 때 뭐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습관만 잘 지키면 키가 잘 크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좀 성장 관리가 가능할까요?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성장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상담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하는 이유가 아이의 생활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그거를 알아보는데요. 네. 첫 번째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잘 먹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먹는다 그래서 그게 영양소가 골고루 과연 잘 먹을까? 그거는 사실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골고루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필수 아미노산, 그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특히 뭐 칼슘, 비타민 D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관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수면 중요해요. 그래서 수면은 성장 호르몬은 저녁 때 거의 하루 종일 중에 3분의 2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래요? 특히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그때가 정말 집중적으로 나오고 특히 숙면에 들어간 후에 2시간 정도에 집중적으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네. 일단 좀 일찍 10시부터 2시까지인데 2시간 후에 숙면 2시간 후에 나오기 때문에 좀 일찍 재우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수면 습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운동 많이들 얘기하시죠. 네. 네. 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장판을 자극을 하면 일단 그게 성장 호르몬을 이렇게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후에 성장 호르몬은 최대 25배까지 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는 뭐 줄넘기, 뭐 배구, 농구 이런 운동이 좋아요. 또 그런 뿐만이 아니라 꼭 이런 성장판 자극 운동뿐만이 아니라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수영 같은 근육이나 이완을 이렇게 좀 인대를 이완시켜주는 네. 그런 치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꽉 잡고 있으면 늘어나질 않으니까. 네. 근데 대신에 반대로 너무 이 근육이나 인대나 관절에 무리가 되는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역도를 한다거나 막 무거운 거를 너무 많이 든다거나 그다음에 격투기 있죠. 네. 뭐 유도, 뭐 그다음에 레슬링 이런 거는 너무 관절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든 운동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아이들이 잘하는데 칼슘, 비타민 D 중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네네. 자, 햇빛 중요해요. 오, 햇빛이요? 네네. 그래서 요즘엔 뭐 비타민 D를 뭐 섭취로도 좀 이렇게 보충을 하시는데 네. 아이들은 잘 햇빛으로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밖에 나가서 햇빛을 쏘이면서 운동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어떤 내분비나 호르몬 계통의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의외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임상에서 아이들 맥을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부정맥이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어린 그래서 나이에도. 네네네. 네네. 그래서 유치원생도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이 스트레스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생활 관리를 하면 아이가 조금 성장 부진의 가능성이 조금 낮아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잠에 대해서 한번 좀 꼬리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게 요즘 아이들이 좀 이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같은 걸 다루다가 좀 늦게 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게 아이들의 그 수면에 방해가 된다라고들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자 이런 것이 성장에 영향을 주는지 최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이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수면 시간도 중요하고 수면의 질도 중요한데 아까 10시부터 2시까지가 이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기다. 네. 그때 잘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스마트폰이나 TV를 저녁 늦게 자기 전에 보는 게 좀 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우리 몸에 이제 일주기 리듬이란 게 있습니다. 네. 밤에 잠을 자다가 햇볕이 들어오면 눈이 저절로 떠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두워지면은 졸리고 이런 게 이제 일주기 리듬인데 이걸 우리 뇌의 송과체라는 곳에서 관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자야 되는 시기에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보면은 뇌가 각성을 합니다. 송과체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밤에 잠을 자야 되는 시기인데 뇌가 각성을 하니까 송과체는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잠을 자더라도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올 확률이 높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약간 간접적으로 자기 전에는 꼭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그리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했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도 좀 하나씩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면은 일단은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면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시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안 좋아집니다. 특히 이제 어린 나이에 너무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은 눈을 이제 깜빡깜빡 하지도 않고 네. 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안구나 시력 저하, 특히 어린 나이에는 좀 이런 게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린 나이에 성장을 잘 해야 되는데 체형적으로 좀 변화가 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 많이 보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구분등, 거북목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점점점 이제 체형이 올바르게 자라나야 되는데 어.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좀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에 딱 보는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스마트폰과는 멀어지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성장 관리와 함께 이 치료가 동반이 된다면 더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장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이제 보통 성장 치료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아까 네. 말했던 성장 부진 아이들을 주로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또 하나 성장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성조숙증이라 그래서 성조숙증이 좀 나타나거나 아니면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아이들은 그러니까 2살 안에 제1급 성장기가 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 몸이 성인으로 되는 고과도기 시기에 제2급 성장기가 와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네. 2차 성징이 나타나면 갑자기 애들이 막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잘 크니까 좋다라고 얘기들을 하시지만 그게 또 곧 성장이 멈출 거라는 경고예요. 너무 네네네. 빨리 자라는 게. 아니, 네네. 그러니까는 빨리 자라는 아이도 그렇지만 일단 빨리 자라면 이제 이 아이가 곧 성장이 멈추겠구나 신호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저는 악셀레이터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이 크는 이 급성장기 때 더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더 많이 자라게 네네. 좀 성장 치료를 하자. 그래서 이 한의학적으로는 성장 치료가 일단 한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뭐 네. 소화기라든지 호흡기라든지 알레르기 질환 이런 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기저질환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기저질환이 없는 이제 보통의 성장부진 아이들은 한약 중에서 강근골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약사가 있는데 녹용 네. 들어간 그런 이제 한약으로 이제 성장의 악셀레이터를 밟아준다. 그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성장 자극 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손목, 발목이나 무릎 같은 곳에 그 성장판이 자라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걸 성장 그 혈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침으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네. 또 그 포인트가 아이들 성장통이 있을 때 치료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성장 자극 침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즘에 약침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약침이라는 것은 약의 장점과 침의 장점을 결합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장혈에 이 약침 요법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운동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 플러스 소화 추나라 그래서 추나 요법으로 아이들의 근육이나 인대를 이렇게 유연하게 늘려주면서 약간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런 종합적인 치료를 하는 게 성장 치료의 한의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두 분 원장님께서 지금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질문이 많이 남아서요. 네, 이제 좀 빠르게 좀 네.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박 원장님께서 그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성장에 좀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왜 그렇게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그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은 약간 성 호르몬하고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여자아이들이 특히 이제 한 90% 정도가 거의 여자아이들인데 여자아이들은 초경을 시작하게 되면 네. 에스트로겐이라는 성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그 호르몬은 당연히 성장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성저숙증은 그 2차 성증 여자애들은 뭐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거나 남자애들은 뭐 고환이 발달한다든 이게 여자든 8살 남자애든 9살 이전에 그런 2차 성증이 나오려고 하는 거를 성저숙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이거는 딱 빨리 크면 빨리 멈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렇다면 왜 성조숙증이 일어나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이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학계에서는 뭐 유전적인 요인이 50에서 70%,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 환경 탓이 뭐 30에서 50%라 이렇게 약간 두루뭉실하게 말을 하는데 네. 요즘에 뭐 약간 그 성장 호르몬, 성장 촉진제를 많이 맞은 그 육류의 섭취, 그다음에 뭐 인스턴트의 섭취, 그다음에 뭐 무분별한 아까 뭐 미디어 노출이라든지 네. 이런 걸로 애들이 좀 성적 자극을 또 먼저 받는 것도 이유가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아이들이 운동도 부족하고 집에서 계속 먹고 안 움직이니까 비만이 많아지면서 이런 성조숙증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10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났기 그래요? 때문에 일단 그 원인을 정확하지 않지만 뭐 예측하는 어떤 환경 호르몬 그다음에 시기 약간 이런 거를 조금 조심을 해야 조금 그 원인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조숙증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아주 중요한 그 범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성조숙증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자, 이건 최 원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관심이요? 예. 왜냐하면 애들 씻기거나 할 때 우리 애가 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 좀 자세히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이 많아지면은 거기서 또 뭐 에스트레곤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 관리.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새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네. 요새는 하도 이제 가공식품이 많고 그다음에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제라든가 향미 증진제라든가 식품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이들은 그런 거를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조금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절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 이런 호르몬 축이 있거든요. 이런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수면 같은 것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조숙증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게 2차 성징이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치료 역시 그 단계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1단계 이제 약간 가슴에 멍울이 잡히면서 이제 약간 2차 성징이 나오려고 할 때는 네. 그때는 뭐 적극적인 호르몬 치료보다는 약간 2차 성징이 빨리 안 나타나도록 성조숙증으로 안 가도록 네. 약간 1:1 비만 관리. 그거 관리를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호르몬의 변환 단계예요. 그러니까는 뭐 2차 성징은 나타나는데 완전히 생리를 초경을 시작하지 않은 그 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은 주고 성 호르몬을 낮추는 치료와 함께 일단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집중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2단계에서는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3단계는 이제 생리가 시작되는 경우, 초경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뭐 초경이 시작하자마자 성장판이 닫히는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한 2, 3년 정도는 더 커요. 그런데 그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한 2, 3년 동안에 4 내지 6cm 정도만 크기 때문에 이때는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마지막 내 인생에서 마지막 키가 클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하고 그 성장 치료에 중점적으로 해서 뭐 약도 먹고 침도 맞고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좀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자, 성조숙증에 대해서 시기, 치료하는 시기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조금 전에 원장님들께서 알려주신 성조숙증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함께 보실까요?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지금 8시 2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사실 간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간이 부었다. 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간에 열이 쌓였다 이 말은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간에 열이 쌓이는 것을 간열증이라고 한다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 원장님께서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 이게 개념을 좀 명확하게 잡고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한의학에서는 한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항상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한 열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양방에서도 이제 어떤 열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래서 어떤 감기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 침입했을 때 뭐 37.3도가 올라가면은 뭐 미열이다. 38도 이상이 올라가면 뭐 발열, 고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말초순환이 뭐 부존할 때는 뭐 레이노시 병이다. 이런 식으로 좀 열에 대한 개념이 있긴 한데 네. 한방은 좀 더 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 뭐 시원한 찬물을 좋아하는 사람, 에어컨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굉장히 몸이 냉한 사람, 따뜻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얼굴 위로 막 열이 오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간열증이라고 하는 거는 간의 어떤 한의학적인 간의 기능이 항진된 것. 이걸 이제 간열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한방에서 얘기하는 간의 기능에 있어서 뭔가 항진이 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이 실제로 막 엄청 뜨거워졌다 이런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예,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열증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간은 우리 인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나요? 일단 음식물을 먹어서 장에서 흡수가 된 영양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이런 거를 다 간을 거쳐서 영양소가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물질로 가공을 해서 네. 온몸에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역할을 간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방에서는 간의 소설 작용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물질을 또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알부민이라는 단백질, 그다음에 혈액 응고 물질, 그다음에 세포막을 유지하는 콜레스테롤 등 다양한 어떤 물질을 합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간이 호르몬 대사에도 관여를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해독작용. 네. 당연히 뭐 약물이나 독성 물질이나 술 먹었을 때 그거를 해독을 해서 일단 뭐 소변이나 담즙으로 뭐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니까 해독작용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면역력에 관여를 해서 오. 살균 작용을 합니다. 오, 그래서 네네. 이제 그 장으로 흡수된 어떤 균이 간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전체의 1%만 남는다고 해요. 오. 간에서 다 이거를 살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여름에 익히지 않은 어패를 먹어가지고 네네네. 피부류 폐혈증 네네네. 그 부분이 바로 이 간의 살균 작용에 문제가 생기신 그런 분들이 걸리는 질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보다 간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죠. 그렇네요. 네네. 이거 구미호가 간을 탐내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요한 장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간이혈증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이 간이혈증이 있는 사람과 또 이제 양방에서 말했을 때는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간 사람, 이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자, 어떤 개념의 차이 때문인 건지 최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예, 이제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당신은 좀 간이 부담이 됩니다. 간 기능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환자분들이 저는 간 수치 혈액 검사했는데 정상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양방에서는 어떤 혈액 검사에서 어떤 간 수치가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간 실질의 초음파나 CT를 했을 때 뭐 간 경변이 있다든지 지방간이 있다든지 간암이 있다든지 이럴 때 이제 간이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한방에서는 여기 해부학적인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간의 기능을 포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제 한방에서 있는 예전부터의 경서에서도 해부학적인 간의 위치나 뭐 무게나 모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간의 기능들, 그걸 이제 한방에서는 간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간의 어떤 계통적인 기능들을 뭉뚱그려서 이제 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의사가 간이 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어떤 간의 기능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간을 기능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의학에서 표현하고 있는 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간장혈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간장혈이라는 건 뭐냐면은 간이 이제 혈을 모두 저장한다 이런 얘기인데 간은 사실은 이제 우리 몸의 큰 화학 공장입니다. 네. 네. 모든 피가 간에 들어와서 대사작용을 거쳐서 넘어가거든요. 어. 그리고 간만이 유일하게 여러 가지 혈관이 간에 혈액을 공급해줘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위, 소장, 대장을 가서 소대장에서 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흡수가 되고요. 네. 또 간 동맥이라는 동맥을 통해서 간에 흡수가 됩니다. 그럼 이런 간에서 대사작용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간장혈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간계규어 목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의 기능이 눈에 표현이 된다 이런 표현인데요. 오. 우리가 흔히 이제 눈이 좀 침침하거나 충혈이 잘 되거나 아니면 이럴 때 이제 좀 간의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우리 뭐 결명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간열을 내려줄 때 먹는 약이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어떤 간의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 간의 그런 것들이 눈에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어 황달 같은 경우도 이제 눈의 공막에 이제 노란빛이 나타나죠. 네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간주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간은 근육을 주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근손실 말씀하시잖아요. 네. 거기에는 사실은 간 손실의 의미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대부분의 단백질을 간에서 만듭니다. 하루에 한 50g 정도 간에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근육 만드는 데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근육이 일을 하는 데는 포도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포도당 대사도 간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넘칠 때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포도당이 부족하면은 간에서 이제 글리코겐을 분해를 해서 포도당으로 공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육이 막 피로하다, 근육이 막 떨린다, 쥐가 잘 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한방에서는 간의 기능이 좀 떨어졌구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개념인데요. 한방에서만 특별한 개념인데
간주 소설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 간은 주로 소통을 하고 배설을 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어. 흔히 이제 소화와 관련돼서 어떤 담즙 배설이나 이런 것들도 표현이 되지만은 어떤 정서적인 소통, 배설 이런 것들이 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간기의 표현을 얘기를 할 때 네. 뭔가 이제 그 애간장이 녹는다. 네. 뭔가, 네네. 뭔가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할 때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굉장히 뭐 과감하고 할 때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맞아요. 이런 표현을 하고 또 뭔가 움츠려두고 할 때는 간담이 서늘하다. 어.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장사를 할 때는 간 쓸개를 다 내놓아야 된다. 맞아요, 이런 표현도 맞아요. 하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정서적인 소통이 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한의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정서적인 소통이 문제가 된다 하면은 간이 기운이 울체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간 기운이 울체가 오래되면은 간 열증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간열증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간의 기능이 좀 지나치게 항진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이 간열증은 왜 생기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제 간이 과로하니까 생기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근육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로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간의 기능이 항진이 되고 무리가 오니까 간열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술을 많이 마셔도 간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술 자체가 이제 굉장히 열을 내고 어떤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어떤 간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방적으로도 이제 알코올이라는 게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가 되고 그거를 이제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간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래되다 보면 알코올성 간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어떤 그런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과하게 보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열나는 음식들, 뭐 좀 체질에 맞지 않게 너무 뭐 홍삼이나 이런 걸 과하게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열을 좀 조장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체질적인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좀 등치가 좋으시고 풍채가 좋으시고 얼굴이 붉으시고 막 술도 잘 드시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이제 간열증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간열증을 유발하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원인을 잘 파악해야 또 치료도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치료를 알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간열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최 원장님이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일단 간은 눈이 창이죠. 그래서 어. 눈이 많이 충혈되고 피로한 경우, 그다음에 간에 열증이 생겼다는 거는 뭔가 대사가 잘 안 돼서 대사 장애가 생긴 게 열과 결합을 해서 약간 상부 쪽으로 주로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정수리 쪽으로 열이 확 오른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약간 구역감이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구내염이나 구취 대사가 안 되면서 이렇게 구취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뭐 간열증은 피로. 그다음에 음주를 했을 때 뭐 숙취가 잘 안 깨는 경우 이런 경우도 간열증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간장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호르몬도 관여를 한다. 그래서 네. 약간 이 문제가 간열증이 생기면 여성들의 생리도 불규칙해지고 약간 생리양도 적어지고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간열증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간열증에 걸렸을 때는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이 간이 혀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자, 혀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 보면 될까요? 네, 이제 설진이라고 해서 네. 혀 상태를 보고 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꼭 혀로만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몸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이제 많이 여쭤보고 난 다음에 이제 혀를 통해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제 혀를 보면은 지금 맨 왼쪽에 보면은 혀 가장자리가 이제 간 부위예요. 그 가장자리가 이렇게 붉게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네. 네, 그 나중에 이제 한번 거울 보고 보시면 좋아요. 어. 이제 왼쪽 분 같은 경우는 또 설태도 약간 황태가 껴있죠. 네. 네. 이제 황태가 껴있으면 몸에 뭔가 열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약간 혀가 부어 있으면서 양 가장자리에 이렇게 좀 붉은빛이 돌 때 이럴 때 간 열증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 혀 같은 경우는 이제 홍반 지금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홍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 점들이 있고 가장자리에 그다음에 가장자리가 붉어져 있고 이분은 특징적으로 혀끝도 굉장히 붉으세요. 그렇네요. 혀끝이 붉은 거는 이제 심열증이라고 합니다. 네네. 심열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노심초사하고 생각이 많고 잠도 잘 못 자고 꿈도 많이 꾸고 가슴 두근거리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혀끝도 붉으시고 간 열증도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혀를
걸 보고 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저 왼쪽 사진 보면서 그냥 이제 믹스커피 마시는 네, 이제 부장님들 네네. 이런 분들의 혀라고 생각했는데 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반드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한번 본인의 혀 상태를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만약 간혈증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치료 방법은 어떤가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치료 방법 설명하기 전에 아까 저기 믹스커피 말씀하셔서 네네. 네. 저희가 설진을 할 때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뭘 드셨다 그러면 설진을 안 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믹스커피를 먹으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설진을 안 하고 네. 식사하신 지 뭐 한 1시간 반 지나면은 설태가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양치를 한 직후도 사실은 좀 정확하지 않겠네요. 예,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태를 긁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여쭤보고 그 다음에 네. 설진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간혈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한방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치료도 이제 순 한방 개념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몸에서 족걸음 간경이라는 경락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족걸음 간경의 어떤 혈자리를 취혈을 하게 됩니다. 족걸음 간경에 어떤 화를 내려주는 행간이라는 혈자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를 북돋아주는 어떤 곡천이라는 혈자리든가 아니면 음곡이라는 혈자리들 같은 거를 이용해서 간혈증을 좀 내려주는 그런 침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한약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떤 한약재 중에서 뭐 시오라든가 갈근, 뭐 치자, 뭐 여러 가지 한약재들을 많이 쓰고요. 이제 어떤 눈과 관련된 한약재 처방명 중에 굉장히 재밌는 처방명이 있어요. 뭔데요? 세간 명목탕 이런 처방이 있는데요. 새가 세수할 때 새입니다. 네. 간을 씻어줘서 눈을 밝게 한다. 아. 이런 처방인데 굉장히 잘 듣습니다. 눈이 충혈이 되거나 했을 네. 때 어떤 그런 한방 처방 중에서 뭐 세간 명목탕이라든지 뭐 소시오탕, 뭐 대시오탕 아니면 하부 어떤 습열을 없애주는 용담사간탕 이런 여러 가지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경향성이나 어떤 평소 생활이거든요. 평소에 막 분노가 막 넘쳐 오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신 분들이 또 이제 감기가 막히면 간혈증이 와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아니면 식이 관리라든가 뭐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의 조절에 대해서도 잘 상담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네. 자, 침 치료, 한약 치료 그리고 생활 관리, 지도까지 다양한 한방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간 건강의 적신호라고 할 수 있는 간이혈증 어떤 내용을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네. 자, 진료받고 나오면서 이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런 거 꼭 있잖아요. 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런 질문들 원장님들께 속 시원하게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무엇이든 물어보감 오늘 첫 시간은요. 그 한의학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한의학 치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침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박수현 원장님, 우리가 침을 맞는다라는 것은 이제 피부에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네. 이 침을 맞고 나서 샤워를 해도 괜찮은지 이거 물어보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어떤가요? 많으시죠. 근데 뭐 피부에 구멍을 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네. 구멍이 날 정도로 두꺼운 니들은 아니고 네. 저희가 뭐 0.2, 0.3mm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그 소독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저희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충분한 소독, 그다음에 일회용 침, 음. 일회용 부항 이렇기 때문에 감염 때문에 뭐 음. 이렇게 목욕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네. 혹시
혹시 모를 만에 하나를 위해서 일단 가벼운 샤워 정도는 침 맞고 한 2시간 정도는 상관없이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단 이제 뭐 공중탕을 가는 거는 조금 그날은 자제를 시키는 편이고 또 하나는 침을 맞고 나면 약간 이 기혈 순환이 평소하고 좀 달라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지럽거나 약간 이런 피곤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서 네네. 침 맞고 나서 한 2시간 정도는 좀 상태를 조금 보고 나서 샤워를 해라 이렇게 권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감염의 그런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침 맞고 나서 2시간 정도 이후에 가벼운 샤워를 하는 게 좋고 또 공중 목욕탕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침은 보통 제가 목이 아프다고 해도 이 목 쪽에다가 침을 놓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막 손도 놓으시고 머리도 놓으시고 막 다양하게 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아픈 곳에다가 꼭 놓지 않는 걸까요? 네. 이제 아픈 곳에도 놓고 네.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네네. 이제 아픈 곳에 놓는 건 이제 근위치열이라고 하고 가까울 근이라는 써서 이제 멀리 놓는 걸 원위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 아픈 곳을 놓을 때는 정확하게 이제 그 압통점을 찾아서 근육이든 인대든 점액낭이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확하게 놓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원위치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체에서 배가 아플 때 배를 안 따잖아요. 네. 손 끝을 따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경락이라는 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락의 연결을 통해서 이제 침 치료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속도로에 길이 막혔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출동을 해서 다 해결하는 거는 이제 근위치열. 근데 이제 뭔가 길이 막혔는데 중앙통제소에서 저희가 막혔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 도로를 이렇게 좀 해주는 거. 요걸 이제 원위치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장님 근데 저는 추가로 궁금한 게 그 네. 침 중에 도침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이제 끌처럼 끝이 칼날처럼 좀 네네네. 두꺼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네. 환부에 직접 놓는 게 그렇죠. 좀 일반적인 예, 건가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어떤 뭔가 유착이 되어 있을 때 그걸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찾아서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도침을 원위치열은 하진 않죠. 이제 안 좋은 데를 찾아서 그 부위를 정확하게 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위치열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침을 왜 손목을 아픈데 뭐 반대편 손에다가 침을 놓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최 원장님께서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침을 꼽는다라는 것이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좀 신비로운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꼽고 있으면 뭔가 병이 더 빨리 낫는 것 같고 또 오래 꼽고 있을수록 약효가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자, 박 원장님 어떤가요? 침은 이제 막힌 곳을 뚫어서 경락을 뚫어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과학적으로 요즘에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실험적 연구에 의하면 침을 맞은 다음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면 진통 효과를 일으키는 베타 엔돌핀이라는 성분이 혈중 농도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침은 보통 한의원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걸 유침이라고 하죠. 네. 유침을 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 엔돌핀이 그 효과가 강하게는 뭐 한두 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 조금 더 오래 가시는 분은 하루 이틀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보통 침은 체력 여건에 따라서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맞도록 저희가 권하고 있죠. 그래서 오래 맞는다고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럼 한 30분 정도까지가 맥스라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원장님 근데 그 원장님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 그 침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그 약침을 놓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그 침자리에다가 똑같은 자리에다가 놔서 약효를 좀 더 이렇게 뭐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해서 약침을 놓는 건가요? 일단 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약침보다는 전침을 걸어요. 전기. 전기 자극을 해서 조금 더 강한 자극을 하는 게 그렇고 약침은 약간 네. 침과 약의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침은 그 효과가 어떤 침의 어떤 이 경락을 돌리는 효과 플러스 약에서 뭔가 더해주고 뭐 이 소염시켜주고 네네. 그다음에 약간 좀 보충을 해주고 윤활하게 해주고 이런 개념에서 약간 약침은 조금 그냥 침 자극 시간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물리적으로 그 부분을 더 강하게 자극한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약효가 추가되어 네, 있다. 네, 네, 네. 물리적 자극은 전침이다. 전침,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네,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침을 맞을 때보다 맞고 나서가 더 아플 때가 많더라고요. 종종 많은 분들이 그런 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일단은 보통 침 맞으면 편안해지고 네.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 좋은 데를 자극을 하면은 오히려 더 좀 성이 나고 좀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네. 좀 강자극을 했을 때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병의 경과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급성염자로 오늘 갑자기 삐끗했어요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하루 이틀 심해지다가 2, 3주 안에 좋아지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 치료를 하더라도 그날 당일이나 다음날 아침까지는 더 아플 수가 있어요. 네. 병의 경과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죠. 지금 상황이 이러시니까 침 맞아도 더 아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결론적으로는 너무 과한 자극이 좀 힘들어서 더 아플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병의 경과가 좀 치료를 해도 좀 아파질 수 있는 병의 경과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침을 맞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성장기 아이들 이런 침을 맞아도 괜찮은 건지 최 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실까요? 맞아도 되죠. 되고 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이가 2명 있는데 네. 가끔 이제 침을 잘 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빨리 나아요. 아, 그래요? 어르신분들은 침을 놔도 회복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낫습니다. 하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은 이렇게 빨리 좋아질 게 아닌데 하는데도 침 자극을 주면은 몸에서 회복력이 좋아서 회복 물질이 빨리 나오는지 금방금방 낫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낫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아파하죠. 아파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안 아프게 요령 있게 잘 놓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제가 침을 놓는 것도 많이 봤지만은 네. 굳이 침을 맞으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내침이라고 해서 조그만 침이 있습니다. 안 아픈 침. 그런 거를 이제 제일 필요한 자리에 이렇게 톡톡 꼽아주는 거는 스티커 같이 생각해서 안 아파하고 요것도 좀 힘들다 하면은 이제 자석침이라고 있습니다. 자석침이요? 예. 자기장을 어떤 효과를 유발하는 그래서 이제 필요한 혈자리에 거기 이제 혈자리에 놓으면은 침보다는 효과가 좀 덜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떤 자석침을 놓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이들한테 침 맞는 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많이 맞을 수도 없고요. 애들은 필요한 자리에 맞으면 좋습니다. 네, 아이들 침 네. 맞아도 된다. 안심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항상 이렇게 침을 맞을 때 좀 많이 경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사실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혹여나 다른 쪽으로 침이 가진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경직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제일 편한 자세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요, 이게 침이라는 게 결국은 이완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강직된 가세로 침을 맞으면은 침이 오히려 아프고 치료 효과도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엎드리는 게 힘드시면은 옆으로 누워서 맞으셔야 되고 본인이 굉장히 편한 자세로 맞으셔야지 15분을 좀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막 힘주고 있는 상태에서 침을 맞으면은 침 효과도 떨어지고 오히려 좀 더 아프고 하니까 저기 시청자분께서 혹시나 침 맞다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저기 좀 아픈데요 하고 말씀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원장님들 침을- 믿고 네. 그냥 긴장 풀고 네, 편안한 편한 자세로, 자세로. 맞으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간 침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네, 저희가 그리고 또 이 너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여의부간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을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원장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여의보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